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인데요. 올해 6차례 추가 인상도 예상되고 있죠. 미국의 금리 인상, 글로벌 증시와 우리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상대로였죠. 금리 0.25%포인트 인상. 종합적으로 좀 평가 좀 해주실까요? 예, 시장에서 전망한 대로 네. 일단 그 연방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시장에서 당초 빅스텝 전망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시장에 충격을 주는 또 그런 상황도 고려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그 6번의 또 FOMC 회의가 있다는 점,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위 조절하면서 0.25%포인트로 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경기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도 있었어요. 경제 성장률 예, 좀 낮췄어요. 실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예. 지난 12월에 예. 그 4%로 올해 그 성장률을 전망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경기에 대한 그 둔화 움직임이 아마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 1.2%포인트나 이제 하향 조정하면서 아마 이제 그 0.25%포인트 인상한 것도 그건 배경이 되지 않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 파월 의장 같은 경우 가장 그 지금 관점을 두고 있는 측면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거예요. 네, 네. 그동안에 이제 완전 고용에 대한 문제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해왔었는데 성명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미국 고용 시장이 지난 그 회의에서는 이제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이번에는 스트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 그래서 지금 그 실업률 같은 경우도 3.5%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돌아갔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네. 한 22만 건 정도로 인해 가지고 보통 69년도 한 가장 낮았을 때가 19만 4천 건 됐거든요. 네. 코로나19에는 한 687만 건 정도 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화됐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억제하는데 상당히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향후 이제 6번 정도 FOMC 회의가 있는데 예. 계속 이제 그 0.25%포인트씩 올릴 가능성이 있게 시사를 했고, 네. 그다음에 빅스텝 가능성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번 예정된 연준 회의에서 계속 다 올릴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한 번 더 빅스텝이 있을 수 있다. 0.5%포인트 그 상황에 있을 수도 따라서 있다. 아마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는 0.25%포인트를 이제 예상을 하지만 그 물가 인상 요인, 그다음에 또 최근 에너지 가격이 많이 급등하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0.5%포인트 빅스텝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제 가장 관심이 컸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 경기를 크게 침체시키는 그럴 가능성은 약하다, 낮다 이런 식의 논평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관련 전쟁,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도 상당히 경제나 인플레이션에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고, 특히 인플레이션의 그 공급 압력이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고, 네. 그다음에 경제에 주는 충격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 네. 상당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자신감도 비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상당히 걱정을 앞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2월 미국의 이제 CPI 상승률 보게 되면 7.9%까지 나왔거든요. 소비자 물가지 예, 상승률이. 근데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는 주로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주로 보고 있어요. PCE 지수의 상승률을 보고 있어요. 예. 그 지표가 지금 당초에 이제 올해 예.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에서 예. 4.3%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그래요? 상승에 대한 그 해소가 상당 기간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논평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앞으로는 그 물가 억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한 게 이제 양적 긴축이에요. 양적 긴축은 긴축. 뭘 뜻하는 건가요? QT라고 해서 예. 쿼ን티티브 타이트닝, 예. 우리 양적 완화, 쿼ን티티브 이징의 반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계속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국채나 MBS 채권 같은 걸 매입을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그 연준이 가지고 있는 지금 국채 보유량이 한 9조 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9조 달러. 네.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시장에 매각하겠다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돈의 양을 이제 중앙은행이 빨아들이는 거네요. 채권을 그렇습니다. 팔아서.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 심하다 보니까 돈의 그 어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예. 당초 저는 사실 한 7월쯤에 양적 긴축이 시작될 거로 봤어요. 그런데 연준 그 의장 같은 경우 빠르면 네. 5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비교적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연준에서도 지금 그 매파적 그 의원이라고 있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예.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는 요번에 유일하게 그 0.5%포인트 빅스텝을 강조를 했고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양적 긴축에 빨리 돌입을 해야 된다 언급을 했었거든요. 예. 아마 그런 점을 좀 반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 보면 양적 긴축, 채권을 팔아서 돈을 흡수하는 이게 5월로 예정이 된다면 좀 앞당겨지고 그러면 전체적인 회의 자체는 좀 매파적인 분위기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낼 수도 있나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이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요인, 그다음에 미국 지금 향후에 그 고용 시장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은 사실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줬잖아요. 거기다 예. 또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 상당히 좀 매파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거에 대해서 뭐 언급이 됐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 증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우존스 한 1.6%, 네. 그다음에 나스닥은 3.8%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뭐 약간 비둘기적으로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뭔가 휴전 협상 할까 말까 하는 약간 긍정적인 신호가 오니까 시장이 증권 시장이 조금 오르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금리 인상도 그렇지만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예. 대한 뭐 완화 예. 이런 점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이런 연준 회의 할 때 늘 중요하게 보는 게 왜 앞으로 금리를 몇 차례 올릴 것인가 하는 연준 이사의 멤버들의 생각, 뭐 점도표라고 하는데 이번 점도표 한번 좀 어떻게 바뀐 건가요? 12월에 예, 점도표를 보게 되면 이 향후에 그 기준금리의 인상 그 경로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지난 12월하고 3월에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같은 경우는 올해 그 기준금리가 한 3차례 정도 인상이 될 걸로 봤었어요. 세 차례요? 3차례. 그다음에 2023년도에도 한 3차례 정도 예. 적용이 돼서 한 6차례 정도 인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됐었거든요. 2023년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나온 점도표를 보게 되면 그 앞으로 요번에 이제 0.25% 올렸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5, 6, 7, 9, 11월, 12월 이렇게 6차례가 남았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서 결과적으로 연말이 되게 되면 지금 1.75에서 2%대까지의 기준금리가 형성이 될 거다. 이런 걸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2023년에도 한 3차례 정도 올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내년 말쯤에 되면은 이제 2.5에서 2.75% 정도로 이제 그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작년 12월보다 3월의 어떤 그 점도표상에서는 상당히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비하면 훨씬 더 빠른 인상을 예상한 거다. 그러면 빠른 예상을 이렇게 해줬고 또 양적 기축도 예상보다 빠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리도 왜 이 통화정책 회의가 예상돼 있잖아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예, 금통위가 지금 4월 14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이주열 총재가 3월 말까지 임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긴축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기준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주열 총재가 임기가 종료가 되고 신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5월 25일부터 출범이 되면 새로운 그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을 하고
또 청문회 거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총 그 회의 주재하는 건 7월부터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상당히 과도기고요. 총재가 공석인 상태가 되나요? 과도기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예. 지금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경우 7명이거든요. 예. 의장까지 7명인데 네. 지금 뭐 임지원 그 금통위원 같은 경우도 5월 말로 임기가 끝나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매파적 성향이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사실 임기가 종료되게 되면 끝나면? 사실 이제 신정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 쪽에 방점을 찍는 비둘기파적인 성격이 있는 분들을 아마 이제 금통위에 배치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두 분 정도가 약간 금리 인하에 방점을 두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7명 중에 5명 정도만 지금 매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올해 이제 미국은 긴축 기조로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그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리는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에 어쨌든 예상하는 건 한 2% 이내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1.25%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한 뭐 두세 차례 올라갈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4월, 5월, 7월, 8월, 10월, 네. 11월 이렇게 6번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할 수 네. 있는 그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하는 회의는 네. 7월부터라고 봤을 때 예. 그 7월, 8월, 10월, 11월 정에 한 많아야 3차례, 4차례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보면 예. 어쨌든 그 미국의 그 기준금리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고 연준은 조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 되게 이제 금리에 따라서 그 나라 돈 가치가 결정이 되니까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칠 텐데 요즘 환율 변동이 워낙 심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급락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20원이나 떨어졌던데 미국 금리 인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쪽 환율에.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예. 때 미국의 통화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하게 되는데 예.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또 공급 측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투자자의 어떤 예. 보수적인 심리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죠. 네. 1235원대까지 지금 그러니까요. 유지가 됐다가 예. 오늘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19원 이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1215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예, 예.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1.2%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제에 대한 그 좀 불안정한 요인들 예. 이런 걸 내비치면서 미국 달러가 좀 약세 기조에 대한 시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아마 시장의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계속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그런 그 영향은 상당히 그 환율에 예. 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율 상승 압력으로 결국은 작용할 거다. 그럼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여파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말이 되느냐, 빨리 결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외환 시장이 또 다른 영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예. 하는데 뭐 단기적으로 끝나게 되면은 리스크가 많이 줄겠지만 오히려 장기전으로 간다 그러면 계속 금융시장에 부담을 가지 않을까 생각돼서 네. 우리나라에 지금 보게 되면 그 원유 가격에 대한 뭐 부담이라든가 환율 상승 압력 뭐 이런 요인들 더군다나 또 글로벌 시장의 긴축 기조가 계속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미국 지금 외에도 영국의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3월 18일 예정돼 있다 기준금리 올릴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물가 상승률이 5.5%라고 그래요. CPI가 예. 영국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0.25%포인트 이미 올렸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긴축 규제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긴축 규제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좀 그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대외 요인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우리 시장과 우리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